우리 며느리는 용돈 한 푼 안 줘서 너무 서러워 죽겠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5년. 매달 100만 원씩 드렸는데 한 푼도 안 줬다고요? 저는 15년 동안 시댁에 충실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100만 원을 어머님 통장에 넣어드렸고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해 차례상을 차렸으며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씀만 들어도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끼시는 흰 도자기 찻잔 세트도 제가 사드린 거였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갈아드리는 김치도 제 손으로 직접 담갔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그게 15년간 제가 지켜온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시동생네 조카 돌잔치에 어머님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돌잔치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한쪽 테이블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카를 안아주며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음료수를 가지러 가다가 어머님 테이블 뒤편 장식 병풍 옆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박 사모님은 며느리가 효녀잖아요. 친구분의 말에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용돈 한 푼 안 줘서 정말 너무 서러워 죽겠어요. 내가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다들 며느리한테 용돈 받는다는데 나만 맨날 빈손이에요. 에이, 설마.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겉으로만 그렇죠. 속으로는 나한테 돈 한 푼 쓰기 싫어하는 게 뻔해요. 노후 준비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고 어머님의 목소리만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용돈 한 푼 안 준다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병풍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분들이 어머님을 위로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잘 두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예 시어머니 쳐다보지도 않는데. 에이, 그래도 박 사모님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 착하긴요. 겉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는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월급 통장. 매달 첫째 주면 100만 원씩 출금했던 바로 그 통장. 출금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0월까지 15년 180개월 1억 8천만 원.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야?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조카가 귀엽다며 즐거워하셨고 남편은 운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15년치 통장 사본을 모두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그 많은 종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만 원씩, 180개월.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직도 안 자고.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님께 제가 용돈 안 드린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오늘 돌잔치에서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용돈 한 푼 안 준다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오해 아니야?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오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드렸는데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남편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 체면도 있으시고 친구들 앞에서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체면? 그럼 내 억울함은? 남편은 등을 돌려 침대에 누웠고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통장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은 그냥 잊어.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잊으라고요? 근데 당신은 어머님한테 혹시 들은 적 없어요? 제가 용돈을 안 드린다는 말. 남편이 넥타이를 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었지. 근데 그게 뭐 대수야?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며느리 자랑하기 쑥스러워서. 한두 번? 한두 번이요? 그럼 당신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에이,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머니 기분 상하시게 괜히 따지는 거 아니야.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고요?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은이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은희.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한 거예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라니?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아침부터 울고 계셔서 물었더니 언니가 어제 뭐라고 했다면서요? 용돈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고. 뭐라고요? 아가씨, 잠깐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내가 용돈을 안 드린다고 하셔서 그게 이상해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든. 언니 우리 엄마 속 좀 그만 썩여요. 오빠도 요즘 회사 일로 힘든데 집안까지 시끄럽게 만들지 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15년 동안 드린 용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녁 무렵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이틀간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야. 며느리가 그렇게 나서면 오히려 내가 더 손해보는 거야. 어머니, 1억 8천만 원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뭐. 내가 이혼하고 싶어. 애들은 어쩌고? 참으라고요? 어머니, 나 지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냥 참으라고요? 애야, 세상 모든 며느리가 다 그렇게 살아.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넌 그래도 남편이 괜찮잖아.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 정도면 복 받은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도 나오지 않는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15년치 통장 사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출금 내역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갔습니다. 2010년 3월 5일 100만 원. 2010년 4월 5일 100만 원. 2010년 5월 5일 100만 원.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숫자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15년의 기록.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댁에 해드린 모든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달 드린 용돈, 명절마다 준비한 음식, 병원에 모셔다 드린 횟수, 사드린 물건들의 목록.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하게 채워진 15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는 필요 없어. 이제는 진실이 필요할 때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15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매달 5일마다 찍힌 100만 원 출금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80번의 출금, 1억 8천만 원. 숫자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김치를 갈아들이러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옷장, 서랍장, 화장대. 혹시 모를 단서가 있을까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다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화장실에 가신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어머님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손은 이미 핸드백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카드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갑 뒤편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황급히 핸드백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며느리 뭐하니? 아, 어머님. 쇼파 얼룩이 갑자기 심해 보여서요. 어머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곧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서재의 문을 잠그고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목돈은행 대출 상담 마이너스 김성호 귀하. 성호. 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수증에는 모조리 사채, 이자, 입금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요? 손에 쥔 휴대폰이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드린 돈이 시동생한테 간 거야? 다음 날 저는 시동생네 아파트 앞으로 향했습니다. 15층 1503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망원경으로 그 집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동생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일 낮인데 회사는?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며 시동생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 지하의 작은 도박장이었습니다. 입구에 성인 오락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뻔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시동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를 감싸쥐며 인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졌구나. 그 순간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제가 드린 용돈. 시어머니는 그 돈을 시동생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를 인색한 며느리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15년의 기록 파일을 열고 새로운 제목의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증거 목록, 영수증 사진, 시동생의 행적, 도박장 주소. 하나씩 정리하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래.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랑 불고기 해놨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이제는 상관없어. 밤 11시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증거 파일들이 가득했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반격. 이제 시작이야. 시동생을 미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그 도박장으로 향했고 나올 때마다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동생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그의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올케 민지였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제올케. 민지는 시동생의 팔을 붙잡으며 무언가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당신 지금까지 뭘 알아서 했어? 집은?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 민지의 목소리가 주차장까지 들렸습니다. 시동생은 대꾸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고 민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는 어떻게? 나도 삼촌 일 때문에 여기 왔어.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삼촌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알았어요? 일주일째 지켜보고 있었어. 혹시 빚이 많아? 민지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집에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되는데? 민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제 집에서 찾았어요. 남편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채 독촉장과 대출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사채 원금 8천만 원, 이자 3천만 원. 대부 원금 5천만 원, 이자 2천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대출 서류. 대출 금액 1억 2천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전부 어머님 명의로 된 거야? 네. 어머님이 보증을 서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거짓말했나 봐요. 사업? 회사도 작년에 그만뒀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도 출근하는 척. 매일 집을 나가는데 도박장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계산했습니다. 사채 빚 1억 8천만 원.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 총 3억. 제가 15년 동안 들인 1억 8천만 원으로는 이자도 감당 못했겠구나. 민지야. 민지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습니다. 나도 어머님한테 당했어.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들인 용돈. 전부 삼촌 빚 갚는 데 쓰였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언니가 어머님께 용돈을?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언니가 용돈 한 푼 안 준다고. 나도 들었어.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배신. 언니, 우리 어떡해요? 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증거를 모아. 민지야. 삼촌이 숨겨둔 서류, 계좌 내역, 도박한 흔적.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보관해. 나도 내 증거를 모으고 있어. 근데 그걸로 뭘 하려고요? 진실을 밝히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나쁜 며느리로 살 순 없잖아.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무섭지 않아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평생 침묵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섭지. 근데 민지야. 이제는 우리가 참을 때가 아니야. 민지와 헤어진 후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보내준 서류 사진들이 하나씩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둘이야. 2주 후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15년치 통장 사본, 어머님 명의 대출 서류, 시동생의 사채 독촉장, 도박장 출입 사진. 모든 증거를 투명 파일에 정리해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모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시댁에서 가족회의 합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꼭 집에 계셔 주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준비됐어? 네. 언니. 떨리지만 할게요. 우리가 함께야. 잊지 마. 6시 정각 시댁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성호 시동생 민지 그리고 저.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한 거야? 애들 다 바쁜데. 저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잠깐만요. 다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5년치 통장 사본, 180번의 출금 내역.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께 드린 용돈 내역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준 건 맞지만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명의 대출 서류. 그리고 이건 어머님 명의로 된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입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대출을 왜?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동생의 사채 독촉장, 도박장 출입 사진. 이 모든 돈은 시동생 성호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쿵.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성우, 이게 사실이냐?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해. 도박을 했어? 회사는? 내가 아직 다니고 있다며.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버렸습니다. 망신이요?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제가 용돈 한 푼 안 준다고 하신 건 제 망신이 아닌가요? 그건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드렸는데 저를 인색한 며느리로 만드신 건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성호가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요? 저희 아이들은요? 저희도 가족 아닌가요? 민지야, 너는 가만히 있어. 어머님, 저도 참았어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용돈으로도 모자라서 어머님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셨잖아요. 그 빚은 누가 갚아요? 저희가 갚아야 돼요? 거실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모르셨다는 거 알아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어떻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당신은 알고 있었죠? 뭘? 어머님이 제가 용돈 안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 한두 번 들었다며?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걸 들었으면서 왜 어머님께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 왜 외면했어? 그건 당신도 나를 ATM으로 본 거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 총 빚이 3억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린 1억 8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증여가 아닌 착오에 의한 지급이니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답을 주세요. 민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거실을 나왔고 뒤에서 울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회의 다음 날부터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은이었습니다. 언니 미쳤어? 어제 그게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가씨, 나는. 언니, 그렇게 돈이 아까워? 가족한테 그렇게까지 해? 우리 오빠 인생 망치려고. 가족이라면. 나는 가족이 아니야? 언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댁 일에 왜 그렇게 나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침 8시 남편이 출근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은 좀 너무했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너무했는데요? 가족회의라는 게 그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하셨겠어. 아버지는 밤새 한숨만 쉬시고. 그럼 나는 15년 동안 내가 당한 건 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망가지잖아. 이해 좀 해줘. 이해요? 당신, 저한테 계속 이해하라고만 하네요. 그럼 당신은 저를 이해한 적 있어요? 나는 중간에서 힘들다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럼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중간도 아니야. 그냥 끝에 있어요. 혼자. 남편은 대답 없이 현관문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오후 2시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돌려달래요?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집안 망신이네. 박씨 집안 완전 난리 났다던데. 그 며느리 원래 좀 차갑더라. 겉으로만 착한 척.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아끼던 고모님마저 이렇게 쓰셨습니다. 성호 너무 불쌍하다. 형수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개인으로 날아왔습니다. 언니, 오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언니 가족이 뭔지 몰라요? 너무해요. 며느리 진정해. 우리 집안 체면 좀 생각해. 모두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제발. 제발 부탁이야.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안 일어나.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금반지 몇 개와 옥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성호 좀 살려줘. 제발. 어머님,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어요.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며느리, 넌 정말 가족이 뭔지 몰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성호가 망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족이에요. 15년 동안.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었잖아요. 근데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그래, 넌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 좀 봐. 시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버릇이 없어.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귓속에서는 계속 울렸습니다. 밤 11시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죽고 싶어요. 민지야, 무슨 소리야? 성호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다 언니 때문이래요. 언니가 가족 회의를 열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은 괜찮았을 거래요. 제 탓이라고요? 민지야, 정신 차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근데 언니,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요?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걸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민지야, 우리가 함께잖아. 잊지 마. 미안해요, 언니.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무리 다시 걸어도 민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척들도 심지어 함께했던 민지까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진실을 밝힌 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다음 순간 책상 위에 놓인 15년치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시겠어요? 50대 여성 변호사가 15년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완벽하네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오는 되셨죠? 각오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건넜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흘 후 내용 증명과 함께 소장이 시댁으로 날아갔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억 8천만 원.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그날 저녁 남편이 소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소송을 걸었어? 일주일이나 기다렸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미쳤어? 우리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이혼할 거야? 저는 침대 밑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요? 여기 있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진심이야? 당신도 서명해요. 이제 끝이에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어머니랑 동생이나 챙기세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제발. 1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도 힘들었어. 중간에서. 그 말 이제 그만해요. 지겹거든요. 저는 방문을 닫았고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시댁 가족들과 친척들이 방청석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닦고 계셨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고 주변에 알렸고 그 돈은 시동생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드린 용돈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시어머니께 효도 목적으로 용돈을 드렸으나 실제로는 시동생의 빚 변제에 사용됐습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급부이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15년치 통장 사본, 대출 서류, 도박장 출입 증거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아들의 빚 변제에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가족을 위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인정합니까? 저는 창피해서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했고 이를 제3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이 다뤄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증언했습니다. 박 여사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맞아요. 저희도 그 며느리 인색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15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 인색한 며느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시댁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거짓말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재판 최종 변론이 있던 날, 민지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민지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쿵. 판결문을 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었고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아버지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며느리, 아버님, 미안하네. 내가 정말 몰랐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님.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판결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도 정리됐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시댁에서는 1억 8천만 원을 분할로 갚기 시작했고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도 입금됐습니다. 저는 작지만 햇살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 방 하나, 제 방 하나, 거실이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엄마가 웃는 게 더 좋아. 딸아이가 안기며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언니, 6개월 만에 보는 민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때 도망쳤어요. 괜찮아. 이해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언니가 혼자 다 짊어지고 싸우는데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긴 거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남편한테 이혼 요구했어요. 민지야.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싸워준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셨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젠 며느리가 아니지.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네. 카페에서 만난 시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네. 내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 지켰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시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개인 돈이야. 3천만 원. 내가 따로 주고 싶었어. 아버님, 이러지 않으셔도. 받아. 그리고 이것도. 시아버지가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1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옳았어. 내가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쳐 줬어.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 성우는 도박 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 집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다 내 덕분이야.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가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진짜 밝아. 응. 좋은 일이 있었어. 뭔데? 엄마가 드디어 자유로워졌거든.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 2억 4천만 원. 판결금 1억 8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시아버지가 주신 3천만 원. 그리고 15년간 모아둔 제 적금까지. 며칠 후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카페. 오픈 첫날 민지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고 예상치 못하게 시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시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카페는 조금씩 단골이 생겼고 저는 매일 아침 행복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어느 봄날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며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근처에 살아요. 아, 저도 이 동네 이사 왔거든요. 자주 올게요.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네, 자주 오세요. 남자가 카페를 나간 후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남자 괜찮은데? 말 걸던데? 에이, 무슨 소리야. 언니도 이제 새 출발할 때 됐어. 인생 이모작.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로운 얼굴이구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제 인생에 봄이 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ATM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읽었던 책, 오래된 친구와의 짧은 통화.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오늘을 만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니까요.